함경북도 회령시 국경 지뢰밭을 뛰어노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6살 동생은 지뢰 경고판을 보며 우와, 그림이 그려져 있다. 깔깔 웃었고 14살 오빠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발이 엉뚱한 곳을 밟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오빠는 동생에게 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11km를 걷는 내내 단 한 번도. 그리고 얼마 뒤 국정원 조사실에서 조사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살 소년이 혼자 품고 걸었던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오빠는 동생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111km 지뢰밭을 웃으며 통과한 남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만강 하면 예로부터 노래에도 나오는 강이잖아요. 그 강줄기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사이 철민이네 식구는 넷이서 단칸방을 나눠 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작은 좌판을 벌이셨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그 시절 북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사고 팔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철민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꼭 철민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이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 손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돌아오시면 늘 뭔가를 품속에 숨겨오셨습니다. 옥수수 과자 한 봉지, 사탕 2개, 그걸 꺼내시면서 오늘 많이 팔렸다며 웃으셨는데 나중에 철민이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 그게 꼭 사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자식들한테는 웃으며 뭔가를 쥐어주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동생 순이는 그 시절 이제 막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눈이 유독 까맣고 동그란 아이였는데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게 꼭 엄마를 닮았습니다. 철민이는 그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순이부터 찾았고 장마당에서 사탕이라도 하나 생기면 절반은 꼭 순이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오빠, 이거 달다. 오빠도 먹어. 됐어. 나 단 거 싫어. 너 먹어. 사실 철민이는 단 게 좋았습니다. 그냥 동생이 더 먹었으면 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오빠였습니다. 집 앞에는 자작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껍질 사이로 연두색이 피 돋아나는 나무였는데 철민이는 그 나무 아래서 순이랑 자주 놀았습니다. 순이가 나무짚을 하나씩 따다가 오빠 머리에 올려놓으면 철민이가 일부러 모른 척하다가 갑자기 애취 하고 재채기하는 척해서 잎을 날려버리면 순이가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철민이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진 건 철민이가 1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셌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덜컹 흔들어댔고 철민이는 동생 순이를 옆에 끼고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오빠, 엄마 언제 와? 곧 와. 자,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 오시면 밥 줄 거야. 그렇게 달래다 순이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깥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게 여간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예전 안기부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그날로 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한밤중에 아무 예고도 없이 철민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옷장 문을 열고 순이를 끌어안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옷장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소리치며 매달렸지만 보위부 사람들은 어머니까지 함께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옷장 틈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이는 한참을 옷장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서 잠든 순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철민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오늘 일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지옥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게 오빠의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이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6살 동생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며칠은 밥을 갖다 주셨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식구 먹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철민이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좌판 펴던 자리 근처에서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른들 짐 들어주는 일, 물건 날라주는 일, 뭐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손에 쥐는 건 옥수수 몇 줌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집에 돌아와서 순이 밥부터 지었습니다. 오빠,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오빠는 나 이따 먹을게. 먼저 먹어. 이따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따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동생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건지,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건지, 그 말의 진짜 뜻을 14살 철민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 거라는 것도.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자작나무에 다시 연두색이 피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서 순이랑 깔깔 웃던 때가 까마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에는 이미 그 나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이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매일 밥을 차려주니까, 오빠가 매일 웃어주니까 순이는 그냥 엄마, 아빠가 어딘가 먼 곳에 일하러 가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빠의 두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오르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절 회령 장마당에서 쌀 1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웬만한 한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쌀 몇 킬로그램 건지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철민이가 하루 종일 짐을 날라 번 돈으로는 옥수수 한 줌, 많아야 감자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철민이는 매일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마당이라는 곳이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소문도 모이고 이야기도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옆에 있으면 경계를 조금 늦추는 법이어서 설마 이 꼬마가 알아듣겠냐 싶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철민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 구석에서 아저씨 2명이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근처에서 빈 자루를 접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쪽 골목 김씨네 알지? 알지. 왜? 끌려갔어. 어젯밤에. 또? 무슨 죄로? 한국 방송 들었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 있는 집인데. 참. 두 아저씨는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철민이는 자루를 접다 말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다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누가 사라졌다더라. 어느 집 가장이 끌려갔다더라.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끌려간다는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철민이 부모님처럼. 그제야 철민이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가신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무렵 장마당에서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장마당 입구 공터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길래 철민이도 끼어들어 봤더니 공개 비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개 비판이라는 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다 같이 비판하는 자리인데, 우리로 치면 옛날 마을 재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앞에 세워진 사람이 철민이가 아는 아저씨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딸이 철민이 또래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목은 장마당에서 당의 지시를 어기고 금지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욕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민이는 그 아저씨 얼굴을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얼굴을.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딸이 군중 속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여러분,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6.25 나고 나서 다들 힘들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런데 철민이가 본 북한은 일어서려 해도 일어서지 못하게 짓누르는 뭔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공기처럼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철민이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처음엔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자라난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싹이 올라온 풀처럼 뽑아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와 보니 순이가 방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거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거였습니다. 순아. 오빠. 많이 배고파?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철민이는 그날 번 옥수수 알갱이를 꺼냈습니다. 한 줌도 안 됐습니다.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멀건 죽이 됐습니다. 그걸 순이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면서 철민이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이 아이가 죽는다. 그날 밤 철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장마당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두만강, 중국, 남쪽.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강 건너면 중국이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면 남쪽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장마당에서 귀동냥으로 들어둔 그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철민이는 눈을 감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한다.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잠든 순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조개가 있던 자리가 그냥 우묵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깔깔 웃으며 오빠 머리에 자작나무 잎을 올려놓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작고 여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무서운 것들을 다 밀어낼 만큼 커진 거였습니다. 14살 소년의 각성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돌덩이처럼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는 앞으로 다가올 111km의 여정,
내내 철민이가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각성은 했지만 결심은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6살 동생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넌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해도 그 다음은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쪽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중간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민이는 일단 더 많이 들으러 다녔습니다. 장마당에서 짐을 날라주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어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탈북 이야기는 워낙 조심스러운 주제라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 물었다가 어른들이 겁을 먹고 신고라도 하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철민이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흘려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건 겨울이 낫다더라. 강이 얼어붙으면 헤엄을 안 쳐도 되니까. 근데 국경 경비가 겨울에 더 삼엄하다더라. 밤에 건너야 한다더라. 안내해주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더라. 어떤 사람은 혼자 건넜다더라. 어떤 사람은 건너다 잡혔다더라. 좋은 이야기만큼 나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차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철민이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한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낯이 익은 어른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함씨 아저씨라고 50살쯤 돼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분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짐을 날라드린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나마 친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철민이를 장마당 뒤편 골목으로 슬쩍 데려가셨습니다. 너 부모 보위부에 잡혀간 거 맞지? 철민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그날 봤으니까. 아저씨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동생 데리고 어떻게 살 거야? 이 겨울 또 나면 버티기 힘들어. 모르겠습니다. 강 건너 생각해 본 적 없어? 철민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씨 아저씨는 철민이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이 그나마 경비가 덜한지, 어느 시간대가 순찰 간격이 긴지, 강을 건너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저씨는 짧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 이야기하면 위험하니까요. 이걸 왜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까? 아저씨는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자식이 있어. 너 나이 때 자식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남의 자식이지만 이 아이가 동생 손잡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보여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겠지요. 철민이는 그날 아저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는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꾸벅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철민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도, 건너고 나서 버티는데도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철민이는 장마당에서 버는 것 외에 집에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 아버지 작업복, 이불 한 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1000조각에 싸서 바지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이를 위한 짐을 쌌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오래 걸어야 하는데 짐이 무거우면 버티기 어려우니까요. 옷 2벌, 양말, 그리고 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낡은 인형 하나. 그 인형을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넣었습니다. 무거운 건 아니고 순이가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요. 마지막으로 철민이가 챙긴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철민이가 되어서 살쯤 됐을 때 찍은 것 같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철민이가 쏙 끼어 있고 어머니 품에 아기 순이가 안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다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표정들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걸 철민이는 그때 처음 제대로 봤다고 합니다. 늘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 사진 속에서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철민이는 그 사진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갑니다. 동생 데리고 갑니다. 살아서 꼭 좋은데 데려다 놓겠습니다. 출발 날짜는 사흘 뒤로 정했습니다. 남은 사흘 동안 철민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순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 했습니다. 이웃 눈에 수상하게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철민이는 순이에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물론 사실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순아, 있잖아. 응? 아빠가 연락이 왔어. 순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 계셔? 저기 강 건너 멀리. 사탕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사탕 공장? 응. 거기서 일하면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아빠가 우리도 오래 그러셨어. 같이 가자고. 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도 거기 있어? 철민이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응. 엄마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 언제가? 곧. 사흘 뒤에. 야호. 순이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좋아했습니다. 철민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6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철민이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던 두뚜막, 내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던 방,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 공간 하나하나에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서면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자고 있는 방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철민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철민이는 조용히 순이를 깨웠습니다. 순아, 일어나. 아빠한테 가자. 순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사탕 공장이라는 말을 기억하는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 응. 지금 가야 해. 일찍 가야 아빠가 더 좋아하신대. 알았어. 순이는 군말 없이 옷을 입었습니다. 철민이가 챙겨준 작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앞 자작나무가 새벽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11km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회령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도 변변치 않은 골목길을 두 남매는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철민이는 순이 손을 꼭 쥔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순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비틀거리면서도 오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는데 새벽 회령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철민이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경로를 되뇌었습니다. 함씨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논두길로 접어들고 논두길이 끝나면 수수밭을 가로질러 가고 수수밭을 지나면 야트막한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 국경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검문소라는 게 우리로 치면 예전에 야간 통행금지 시절 경찰이 지키던 초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철민이 남매한테는 당연히 통행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철민이는 사흘 내내 고민했습니다. 우회로를 찾아볼까도 했지만 함씨 아저씨 말로는 그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면 훨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데다 더 위험한 구간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철민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냥 아이답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남매는 검문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보초병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초소 안에 있었고 한 명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논둑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빠, 왜 멈춰? 잠깐만, 저기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 해. 왜? 인사 잘 드리면 사탕 주신대. 순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응. 근데 순아, 있잖아. 아저씨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우리 옆 동네 할머니 댁에 심부름 가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 댁 심부름. 맞아. 그것만 말하면 돼. 나머지는 오빠가 다 할게.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댁 심부름. 할머니 댁 심부름. 외우는 거였습니다. 철민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철민이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손을 잡고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아이답게. 밖에 서 있던 보초병이 두 남매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철민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야, 거기, 어디가? 철민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순이가 먼저 쪼르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초병이 멈칫했습니다. 6살짜리 꼬마가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하니까요. 우리 할머니 댁에 심부름 가요. 아저씨, 사탕 주실 거예요? 보초병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사탕은 무슨? 그러더니 철민이를 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14살입니다. 어느 동네 사냐? 회령시 동입니다. 저기 사시는 할머니 댁에 어머니 심부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철민이는 최대한 또렷하게 그러면서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보초병은 두 남매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초소 안에서 다른 보초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애들이야. 심부름 간다고. 안에 있던 보초병이 피식 웃더니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밖에 있던 보초병이 손을 저었습니다. 가봐. 철민이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도 얼른 따라 꾸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두 남매는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평범하게 걸었습니다. 빨리 걸으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검문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검문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철민이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아저씨, 사탕 안 줬잖아. 다음에 주실 거야. 가자. 검문소를 통과하고 나니 길이 좀 더 열렸습니다. 수수밭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수수대가 키를 훌쩍 넘어 양쪽으로 빽빽하게 서 있었는데 그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수수대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며 걸었습니다. 오빠, 여기 옥수수랑 비슷하게 생겼다. 수수야, 수수. 먹을 수 있어? 응, 먹을 수 있어. 우리 따가자. 나중에. 지금은 빨리 가야 해. 순이는 아쉬운 듯 수수대를 한 번 더 툭 건드리더니 오빠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철민이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앞으로 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 하나 때문에, 이 손 하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남매는 언덕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처음 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철조망이 지평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넓은 빈 땅이 펼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낡은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철조망이 붉게 빛났습니다. 철민이는 그 풍경을 보면서 멈춰섰습니다. 저기가 끝이었습니다. 저 철조망만 넘으면 남쪽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철조망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울타리야. 엄청 크다. 응, 저 너머에 아빠 사탕 공장 있어? 철민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응, 저 너머에 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걸었습니다. 철민이도 걸었습니다. 철조망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14살 오빠와 6살 동생이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이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철조망 앞에 다다랐을 때는 해가 거의 다 진 뒤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국경 지역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주변이 보였는데 어둠 속에서는 철조망 너머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넓은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멀리서 순찰대 발소리 같은 게 들리면 철민이는 순이를 끌어당겨 낮은 풀숲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함씨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국경 철조망에는 군데군데 순찰 간격이 긴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초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음 순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 틈을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순찰대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한 번, 두 번,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찰대가 지나가는 걸 확인한 뒤 철민이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다. 순아, 일어나. 빨리 가야 해. 순이는 풀숲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사탕 공장? 응. 근데 순아, 지금부터는 절대 뛰면 안 돼. 알겠지? 오빠 손 꼭 잡고 오빠가 가는 대로만 따라와야 해. 순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조망 아래에는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구멍인 것 같았습니다. 철망 아랫부분이 들려 있었는데 어른이 통과하기엔 좁았지만 아이들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철민이는 순이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엎드려서 기어가. 천천히. 순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철조망 날카로운 끝부분이 순이 옷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철민이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옷만 조금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무사히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민이도 몸을 낮춰 기어 들어갔습니다. 찜 보따리를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납작하게 눌러 통과했습니다. 철망 끝이 등을 긁었습니다. 따가웠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철민이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넘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면 바로 남쪽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조망과 남한지피 사이에는 넓은 완충 지역이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땅이었는데 그 땅이 문제였습니다. 함씨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조망 넘고 나서가 제일 위험해. 거기 땅에 묻힌 게 있어. 함부로 뛰면 안 돼. 표지판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지뢰였습니다. 철민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구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총이나 순찰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땅 속에 묻힌 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발밑 흙만 믿고 걸어야 했습니다. 철민이는 순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순아, 아까 한 말 기억하지? 절대 뛰면 안 돼. 오빠가 가는 데만 따라와야 해. 알았어.
뭔가 보여도 오빠한테 먼저 말해야 해. 혼자 가면 안 돼. 응. 철민이는 땅을 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을 내딛기 전에 땅을 확인하고 또 한 발을 내딛기 전에 확인하고 흙이 유난히 볼록하거나 색이 다른 곳은 피했습니다. 풀이 이상하게 눌린 곳도 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이는 오빠 옆에서 얌전히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 5분쯤 걸었을까요? 순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기 봐, 나비다. 밤인데도 흰 나비 한 마리가 풀숲 사이를 너울너울 날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돼 하얗게 빛나는 나비였습니다. 순아,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가 나비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아, 거기 서. 철민이가 낮지만 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이가 멈칫하며 돌아봤습니다. 왜? 거기서 움직이지 마. 오빠 올 때까지. 철민이는 순이가 서 있는 곳까지 땅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발 그 발 밑에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발 이 아이 발밑만 지켜주세요. 다행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순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손 왜 이렇게 떨려? 추워서. 나는 안 추운데. 순아, 앞으로 오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겠지? 나비 잡으러 가면 안 돼? 안 돼. 나중에 남쪽 가면 나비 엄청 많아. 거기서 잡아. 순이는 아쉬운 듯 나비가 날아간 방향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걸어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녹이 쓴 철판의 글씨가 새겨진 낡은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골 그림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빠, 저기 봐. 그림 그려져 있다. 응, 해골이다. 누가 그렸어? 아저씨들이. 왜 여기다 그렸어? 그냥 장식이야. 순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경고판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 왜? 저 그림. 가까이서 보면 안 예뻐. 멀리서 봐야 예뻐. 순이는 멈칫하더니 멀리서 경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네. 멀리서 보니까 더 멋있다. 그래. 가자. 철민이는 경고판을 피해 최대한 넓게 우회했습니다. 순이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방향을 유도하면서 땅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넓은 땅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확인하면서 건너는 게 111km 여정 중에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철민이 몸이 굳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쪽 방향이었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철민이는 순이를 잡아당겨 풀숲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쉿. 순이는 오빠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가 철조망 쪽을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는 풀숲에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순이도 오빠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철조망 아래 구멍 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아, 저거? 원래 저랬잖아. 그런가? 근데 흙이 좀 파인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이 파놓은 거겠지. 이 근처 너구리 많잖아. 됐어. 가자. 오늘 추워 죽겠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민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이가 오빠 팔을 툭툭 쳤습니다. 오빠, 이제 일어나도 돼? 응, 잠깐만 더. 흙 냄새나.
오빠, 왜 이렇게 떨어? 추워서. 나는 안 추운데. 철민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별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찰대가 사실은 두 남매를 발견했었다는 겁니다. 철조망 구멍만 본 게 아니라 풀숲에 납작 엎드린 두 아이의 모습도 멀리서 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찰대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라 차마 잡을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복잡해지는 게 귀찮았던 건지, 어쨌든 그 순찰대원들이 나중에 상부에 보고를 안 한 게 문제가 돼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이들 둘이 사라진 걸 뒤늦게 파악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남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찰대원들이 모른 척해주지 않았다면 그날 두 남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넘긴 두 남매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땅을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순이가 그 불빛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기 불 있다. 화나다. 쉿, 조용히. 저기야? 사탕 공장? 철민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직 다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순이 앞에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응, 저기야.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자. 천천히. 오빠 손 꼭 잡고. 두 남매는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남한 지피의 불빛이었습니다. 111km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한 지피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민이는 걸으면서도 계속 땅을 봤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보인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발, 한 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순이 손을 꽉 쥔 채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순이는 불빛을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오빠, 저기 엄청 밝다. 우리 동네보다 훨씬 밝다. 응, 사탕 공장이라 밝은 거야? 응, 그래서 밝은 거야. 아빠, 저기 있겠다. 빨리 가자. 철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불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지피 건물의 윤곽도 보였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책 안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소가 보였습니다. 그때 순이가 갑자기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저기다. 사탕 공장이다. 순아. 순이가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철민이가 뒤를 쫓았습니다. 땅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하면서 달렸습니다. 순이가 철책 밑 구멍으로 쪼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철조망 아래처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구멍이었습니다. 6살짜리 몸이 쏙 빠져나가는 크기였습니다. 철민이도 몸을 낮춰 그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남한 땅이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국군 초병이 걸어 나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초병이었습니다.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 군인이었는데 철책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가 두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동으로 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게 어린아이 둘이었습니다. 6살짜리 꼬마가 해맑게 서 있고 그 뒤에 14살짜리 소년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초병은 총에서 손을 떼고 달려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순이는 달려오는 군인 아저씨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사탕 공장이에요? 초병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를 봤습니다. 철민이는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보따리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살았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동생을 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14살 철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생전 처음 내보는 울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가던 날도, 동생이 굶어 쓰러지던 날도, 지뢰밭을 걷던 내내도 울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달려와서 오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빠, 왜 울어? 철민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 왜 울어? 사탕 공장 다 왔는데. 그 말에 초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본부, 여기 GP입니다. 민간인 접촉했습니다. 아이 둘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따뜻한 담요를 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군가 순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는 낯선 사람한테 안기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탕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땅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물이 든 컵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컵의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온기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군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걸어왔구나. 어디서부터 왔어? 회령시요. 군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령에서 여기까지. 아이 둘이서.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데리고 왔어? 동생을? 네.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어느 틈에 진짜 사탕을 하나 받아서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빠, 여기 불 진짜 많다. 그래, 아빠는 어디 있어? 철민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봐. 지금은 좀 쉬어. 응. 근데 오빠. 응? 오빠. 아까 왜 울었어? 철민이는 순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탕을 입에 물고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얼굴. 보조개가 다시 생겼습니다. 홀쭉하게 들어갔던 그 볼이 사탕 하나에 다시 통통하게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왜 그냥 울어? 기분이 이상해서. 무슨 기분? 철민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 왔다는 기분. 순이는 그 말을 잠깐 곱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나도 그 기분 알아. 소풍 끝나고 집에 다 왔을 때 그런 기분이잖아. 응, 맞아. 그 기분이야.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됐습니다. 더 이상 동생 앞에서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작은 손으로 오빠 뺨을 닦아줬습니다. 오빠, 울지 마. 다 왔잖아. 응, 다 왔다. 그 짧은 말이 111km의 끝에서 철민이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다 왔다. 살았다. 동생을 살렸다. GP에서 하룻밤을 보낸 두 남매는 다음 날 아침 차에 실렸습니다. 순이는 처음 타보는 승용차가 신기한지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차가 달리면서 바깥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도로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풍경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는데 처음엔 뭐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순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빠, 저기 불 많다. 낮인데도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판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낮에 전기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가 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낮인데도 온 동네가 환했습니다. 철민이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게 이상하게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 남매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잠깐만 따로 얘기 들을게요. 금방이에요. 철민이는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순이는 낯선 아주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순이한테 과자를 하나 쥐어주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나 과자 받았어. 잘 먹어. 오빠, 금방 올게. 조사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맞은편에 조사관이 앉았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물 한 잔 마셔. 철민이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름이 뭐야? 철민이라고 합니다. 몇 살? 14살입니다. 조사관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동생은 몇 살? 6살입니다. 둘이서 왔어? 네. 부모님은? 철민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둘이서 살았어? 네. 어떻게 버텼어? 장마당에서 심부름하면서요. 조사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적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냥 철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다. 너. 철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출신 지역, 부모님 직업, 탈북 경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철민이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함씨 아저씨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문소 통과하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뢰밭을 걷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사관은 중간중간 추가로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철민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하면 됐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물었습니다. 지뢰밭 지나올 때 제일 무서웠겠다. 네. 동생이 뛰어갈 뻔했다고 했지? 네. 나비 보고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 들었어? 철민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제발이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한테는 계속 사탕 공장이라고 했어? 네. 그게 힘들지 않았어? 거짓말하는 게. 철민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동생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요. 무서우면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철민이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말해봐. 철민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발하기 사흘 전 이야기였습니다. 함씨 아저씨한테 탈북 루트를 들은 그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차마 묻지 못했는데 아저씨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함씨 아저씨가 아는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철민이 부모님이 끌려가신 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 뒤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저씨는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든 순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지금도, 나중에도, 적어도 이 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111km를 걷는 내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빠 기다린다고 할 때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할 때도 그냥 웃었습니다. 곧 본다고 했습니다. 다 왔다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혼자 알고 있었던 비밀은 그것이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한테는 아직 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이 14살 소년 앞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11km를 걷는 내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혼자 알면서 동생한테는 사탕 공장이 있다고 웃으며 걸었던 소년. 그 소년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살. 어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해온 것들이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동생 잘 데려왔어.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지피에서 주저앉아 울던 그 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과자 진짜 많아. 빨리 와봐. 철민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순이가 두 손에 과자를 가득 쥐고 달려왔습니다. 오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거 엄청 달아. 그래? 응. 아빠한테도 갖다 줘야지. 아빠 단 거 좋아하잖아. 철민이는 순이가 내미는 과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응. 갖다 주자. 순이는 신나서 또 달려갔습니다. 철민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과자를 손에 쥐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웃으면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민이는 과자를 손에 쥔 채 동생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철민이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4살이었던 소녀는 어느새 어른이 됐습니다. 키도 자랐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이제 제법 큰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 생겼고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퍼져나갑니다.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그 웃음은 여전합니다. 철민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피에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두 남매는 정착 지원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들어간 건물이 어찌나 크던지 순이가 입을 딱 벌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여기 궁전이야? 아니, 그냥 건물이야. 우리 동네 건물이랑 다르다.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화장실에 온수가 나왔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마다 나무를 구하러 다니고 연탄이 없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는데
여기는 버튼 하나였습니다. 철민이는 처음 온수가 나오는 걸 봤을 때 한참을 손을 그 아래 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얼음을 녹여 세수를 했습니다. 손발이 터지는 게 당연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제든지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오빠, 밥이 왜 이렇게 많아? 많이 줬나 보지. 이거 다 먹어도 돼? 응. 다 먹어도 돼. 남겨도 돼? 응. 남겨도 돼. 순이는 한참을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철민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밥을 앞에 두고 다 먹어도 되냐고 묻는 게 그 질문 하나가 북한에서 얼마나 굶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직원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단어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랑 남한에서 쓰는 말이 같은 듯 다른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순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모르는 게 나오면 집에 와서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가 카페 가자고 했는데 카페가 뭐야? 커피 마시는 데야. 커피. 쓴 음료수. 왜 쓴 걸 마셔? 철민이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라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철민이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뭔가를 고른다는 게 없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골라야 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를 몰라서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과자 코너 앞에서 눈을 빛내며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것도 사줘. 이것도. 다 사면 돈이 없어. 그럼 이것만. 그것만? 응. 아, 이것도. 철민이는 결국 순이가 고르는 대로 다 사줬습니다. 돈이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과자를 고르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지갑이 열렸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철민이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나만의 밤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있고 상점 불빛이 있고 멀리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온 동네가 캄캄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이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빛이 좋아졌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 함씨 아저씨가 살고 있을 곳, 장마당에서 짐을 날라주던 그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곳. 그 사람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밥은 먹었을까요? 오늘은 따뜻하게 잤을까요? 철민이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기만 여기 와서 따뜻하게 자고 밥 먹고 그게 미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이 원하셨을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남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순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순이가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진짜? 응.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철민이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오빠. 나중에 나 뭐가 될 수 있어? 뭐든 될 수 있어. 진짜? 응. 여기선 뭐든 될 수 있어. 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선생님 될래. 왜? 애들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처럼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철민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멈칫했습니다. 나처럼 모르는 애들. 순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를 모르는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선생님, 순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철민이는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던 날, 자작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던 날, 검문소에서 순이가 해맑게 인사하던 날, 지뢰 경고판을 보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신기해하던 순이, 나비를 쫓아 달려가던 순이, 지피 앞에서 사탕 공장 다 왔다고 소리치던 순이, 그 모든 장면들이 가끔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는 늘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면 방이 환합니다. 따뜻합니다. 옆방에서 순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꿈에서 느꼈던 공포가 사라집니다. 다 왔다. 우리 살았다. 그 두 마디가 철민이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철민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에 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부모님 얼굴, 집 앞 자작나무, 장마당 골목 냄새, 아침마다 들려오던 두만강 물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워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철민이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순이 손잡고 회령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에 가서 꽃 한 송이 놓고 싶다고, 집 앞 자작나무가 아직 거기 있는지 보고 싶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6.25가 그 하나를 둘로 갈랐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철민이 남매 같은 이야기들이 말해줍니다.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혼자 어둠 속을 걸어야 했던 이야기들이, 고향을 두고 떠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철민이는 말합니다.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순이가 고향을 기억하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순이는 회령을 기억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제가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살 소년이 6살 동생 손을 잡고 걸었던 111km.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아이는 아마 평생 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지금의 철민이가 있고,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웃는 순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어르신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이 밥 잘 먹고 따뜻하게 자고 웃고 있으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것을. 철민이도 그걸 알았습니다. 14살이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111km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